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 한국에 다녀온 뒤 본국 회의석상에서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수십 년간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말하던 그가 돌연 태도를 바꾸고 미국이 따라가야 할 모델로 한국을 지목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전해졌죠. 심지어 그가 남긴 보고서 한 문장은 국방 내부를 뒤흔들며 유출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대체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간 걸까요? 저는 제이슨 벨라미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0년 넘게 방위산업 기술 분석가로 일해왔죠. 세계 각국의 군사 기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만 이번 한국 방문은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로부터 방위산업 회의 초청을 받았을 때 솔직히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군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그저 따라가기에 바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상당히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시설은 다를 거라 생각했죠. 아마도 구식 장비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 예상했으니까요. 호텔의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의 빌딩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발전한 도시지만 군사기술만큼은 우리 미국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관계자 김민호 씨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벨라미 씨,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우선 K9 자주포와 K2 전차 시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보여줄 게 그것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이미 M109 자주포와 M1 에이브럼스 전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지상군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보다 나을 리 없다고 단정했죠. 첫 번째 방문지는 K9 자주포 생산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정교한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김민호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K9 썬더는 현재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는 우리의 주력 자주포입니다. 최대 사격거리 40km에 달하며 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분당 6에서 8발의 사격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 숫자를 듣고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M109보다 사거리가 길다니 의심스러웠거든요. 실제 전투 상황에서도 그런 성능이 나오나요?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운용하는 군인의 수준이 중요하지 라고 말이죠. 미국군은 세계 최고의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강점이라 믿었으니까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실제 K9 자주포 부대가 훈련 중이었습니다. 전투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는데 자주포가 위치를 잡고 사격 준비를 완료하는 속도가 놀라웠어요. 사격 개시부터 위치 이동까지 30초 이내에 완료합니다. 이를 슈팅 앤 스쿠팅이라고 부르죠. 라며 김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포탄이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었어요. 미국 장비들도 물론 뛰어납니다만 이런 정확도와 기동성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단정 짓기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더 확인할 것들이 필요했다고나 할까요? 오후에는 K2 전차 생산시설로 이동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엔지니어가 K2 전차의 첨단 기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K2 흑표는 세계 최초로 자동화된 변속기를 탑재한 전차입니다. 또한 주행 중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포탑 안정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기술적 진보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군사 기술이 미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웠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첫날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예상보다는 발전했어.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된 건 아니야.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둘째 날 저는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훈련시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특수부대 훈련시설을 많이 보아왔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본적인 훈련시설과 평범한 훈련 프로그램을 예상했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큰 오산을 했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전사 훈련장에 도착하자 훈련 중인 부대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높은 산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맡은 박대위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체력 단련의 일부입니다. 하루에 최소 20km 이상을 완전 군장 상태로 행군합니다. 장비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약 40kg 정도입니다. 실전에서는 더 무거울 수도 있고요.
미국 특수부대도 비슷한 훈련을 하지만 이곳의 훈련은 더 가혹해 보였습니다. 산악 지형이 주는 추가적인 난이도가 있었죠.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훈련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근접 전투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실탄을 사용하여 건물 진입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도 미국 특수부대의 유사 훈련을 많이 봐왔지만 이들의 팀워크와 정확성은 최상급이었죠. 이 부대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 훈련하나요? 공식적으로는 12시간이지만 대부분 16시간 이상 훈련합니다. 자발적으로 추가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특수부대 훈련은 강도 높지만 대부분 계획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는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훈련에 투자한다니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훈련 중인 부대원들은 빠르게 전투 식량을 먹고 곧바로 다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피로보다는 강한 집중력과 의지가 느껴졌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면 부상 위험도 크지 않나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실전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특수임무 시뮬레이션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주어진 시나리오에 따라 적진에 침투하여 표적을 제거하고 귀환하는 임무였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손짓과 눈빛만으로 의사소통하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훈련이 끝난 후 부대장인 김중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벨라미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대원들의 훈련 모습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특히 팀워크와 의사소통 방식이 뛰어나네요. 미국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아직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한국군의 훈련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은 첨단 장비와 광범위한 경험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군은 그들만의 독특한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집단적 훈련 문화, 엄격한 규율, 그리고 끝없는 반복 훈련이 그것이죠. 그 모든 걸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의 강점은 단순히 장비나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훈련에 있구나. 이것은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기술적인 측면만 보려 했던 제 시각이 점차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의 일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죠. 어쩌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었어요. 셋째 날 아침 일찍 한국의 방위산업 연구개발 중심지인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핵심 기관이라고 했어요. 건물 외관은 평범해 보였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첨단 연구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 박사가 말했어요. 벨라미 씨, 오늘은 우리 연구소의 주요 프로젝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레이더 및 전자전 시스템부터 보여드릴게요. 넓은 실험실에 들어서자 여러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장비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에이사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기존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가 30% 향상되었고 스텔스 기능을 갖춘 표적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의 최신 레이더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나요? 처음에는 기초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했지만 지난 20년간 집중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현재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다음으로 미사일 개발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현무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현무2는 한국형 탄도미사일로 사거리와 정확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현무3은 순항 미사일로 지상과 해상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죠. 이런 미사일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CEP가 3m 이내입니다. 즉 목표물 3m 반경 안에 미사일이 명중한다는 뜻이죠. 이 수치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최신 미사일 시스템과 비슷한 정확도였죠. 한국이 이런 수준의 정밀 무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핵심 기술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박사가 K9 자주포의 첨단 기술을 설명했습니다.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과 디지털 화력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중 탄약 동시 탄착 기능인데요. 여러 발의 포탄을 다른 각도로 발사해 동시에 목표물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군요. 미국의 에밀 공구도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정확도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신 알고리즘과 고정밀 센서를 통해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어요. K2 흑표는 독특한 능동 현수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험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120mm 주포는 무려 10km 거리에서도 효과적인 사격이 가능하죠. 10km라고요? 그 거리에서 어떻게 정확한 타격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개발한 첨단 표적 인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탄도 계산 알고리즘 덕분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8km 거리에서 80% 이상의 명중률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분명 미국 전차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실험실 환경에서의 결과일 뿐이겠지. 과연 실전에서도 그럴까? 마지막으로 무인 시스템 개발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군사용 드론과 무인 지상 차량을 직접 보았어요. 이 드론은 2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AI 기반 표적 인식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 지상 차량은 험지에서도 자율 주행이 가능하며 유사시 전방 정찰이나 물자 운송에 활용됩니다. 하루 종일 본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죠. 미국의 군사 기술이 최고라는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은 분명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는 한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한국군의 고위 장교들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군사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는 중심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방대학도 방문한 적이 있어 두 기관을 비교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 교수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벨라미 씨, 오늘은 우리 군의 전략적 사고방식과 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군은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독특한 전략을 발전시켜 왔거든요. 첫 번째 강의실에서는 고위 장교들을 위한 전략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비대칭 전력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었어요. 강사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우리는 적보다 수적, 양적으로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적 이점과 기술적 우위를 결합한 전략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미국은 대개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력을 전제로 전략을 수립하지만 한국은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교수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군의 최대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고 전쟁에 패허해서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을 발전시켰죠. 이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적응력은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니까요. 그렇다면 미국군과 비교했을 때 한국군만의 독특한 전술적 접근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전을 중시합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부대는 최단 시간 내에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미국군은 세계 각지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투사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국토 방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군사 시뮬레이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최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전투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자원 배분을 계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니까요.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니 한국군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습 공격과 신속한 후퇴를 반복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군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이런 전술은 실제 훈련에서도 적용되나요? 물론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에서도 이런 전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특유의 기동전이 미국군의 화력전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사이버 전쟁 대응 센터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젊은 장교들이 가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현대 전쟁은 물리적 전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벌어집니다. 우리는 특히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한국이 얼마나 진보해 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도 물론 강력한 사이버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접근 방식은 더 통합적이었어요. 모든 군사 작전에 사이버 요소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국방대학교 총장님과의 면담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경험 많은 원로 장군이었죠. 벨라미 씨, 오늘 우리 대학을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특히 한국군의 적응력과 효율성에 감명받았습니다. 미국군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의 선진 기술과 경험에서 많이 배웠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죠. 앞으로도 양국 군대의 협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군의 전략적 사고방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현실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독특한 전략을 발전시켰고 이는 분명 큰 강점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닐 수 있겠구나.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가진 독특한 안보 환경과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분명 존중받을 만했습니다. 한국 방문 5째 날, 저는 드디어 실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시험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육군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음은 설렘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첨단 기술에 대한 설명은 들었지만 실제 성능은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법이니 말이죠. 훈련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K9 자주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크기의 M109보다 더 날렵해 보였어요. 박대령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벨라미 씨가 직접 K9을 조작해 보실 겁니다. 물론 저희 조교의 지도하에서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승차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화면들이 차량 상태와 주변 환경, 타격 목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M109도 현대화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디지털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9의 핵심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입니다. 목표물이 설정되면 포신 각도, 장전, 발사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통해 차량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사격 계산에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겠네요. 네, 40km 거리에서도 50m 이내의 오차 범위를 유지합니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는 오차가 더 줄어들죠. 이건 정말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더구나 자주포라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조교의 지도에 따라 간단한 조작을 시작했어요. 터치스크린으로 목표물을 지정하고 발사 명령을 내리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죠. 마침내 시험 발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K9이 목표물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어요. 굉음과 함께 포탄이 날아갔고 몇 초 후 목표물이 정확히 타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연속 발사 모드로 전환하자 놀랍게도 분당 6발의 속도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성능입니다. 미국의 M109도 현대화 프로그램을 거쳤지만 이 정도의 속도와 정확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자랑인 K9 썬더입니다. 현재 전 세계 1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죠. 그 사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성능을 확인하니 왜 그런지 이해가 되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K2 흑표 전차를 시험할 차례였습니다. 검은 도장의 웅장한 전차가 우리 앞에 있었어요. 외형만으로도 미국의 M1 에이브럼스와는 다른 첨단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전차 내부로 들어가자 놀라움은 더 커졌죠. 운전석, 포수석, 전차장석 모두 최신 디지털 장비로 가득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360도 상황 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차 외부의 상황이 내부 화면에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어요. K2 전차 조교가 설명했습니다. K2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화된 표적 추적 및 사격 시스템입니다. 일단 표적이 감지되면 AI 기반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적하고 최적의 발사 시점을 계산합니다. 물론 최종 발사 결정은 인간이 하지만요. 이어서 K2의 또 다른 특징인 능동 현수 장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형에 따라 전차의 높이와 기울기를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덕분에 험지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과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시연을 위해 험지 코스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K2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부드럽게 움직였고 주행 중에도 포탑은 안정적으로 목표물을 조준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미국의 M1 에이브럼스가 가진 약점 중 하나를 완벽하게 해결한 기술이었습니다. 이 능동 현수 장치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미국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죠. 가장 놀라운 순간은 K2의 주포 시험 발사였어요. 8km 거리의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는데 놀랍게도 정확히 명중했어요. 더구나 이것이 주행 중 사격이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정확도라면 실제 전투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겠군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정확도와 화력, 생존성 모두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개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이요. 하루 종일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좋은 무기 체계가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의 장비를 뛰어넘는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였어요. 특히 디지털화와 자동화 측면에서 한국이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죠. 내가 한국의 군사 기술을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그들은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선도하고 있었어. 그때부터 저의 시각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째 날,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창원과 대전 지역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죠.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등 주요 방위산업체의 생산시설을 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산업협력과의 정 과장이 안내를 맡았고 아주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죠. 벨라미 씨, 오늘은 우리 방위산업의 생산 시스템과 연구 개발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로템의 K2 전차 생산 라인부터 방문하겠습니다. 현대로템 공장에 들어서자 광활한 생산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 단계의 조립 라인에서 K2 전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높은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로봇팔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최첨단 검사 장비가 품질을 확인하고 있었죠. 공장장인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AI가 최적의 생산 일정과 품질 관리를 담당합니다. 덕분에 생산 효율이 30% 향상되었죠. 미국의 방위산업체들도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통합은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나요? 한국은 민간 제조업에서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 현대 등의 생산 시스템을 방위산업에 적용한 거죠. 또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이 빠른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였어요. 다음으로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생산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을 볼 수 있었어요. 더 놀라웠던 것은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설계를 테스트하고 있었죠. 연구소장인 박 박사가 제게 보여주며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제작 전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요? 그것은 미국 국방부에서도 최근에야 도입하기 시작한 기술인데요. 네, 우리는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K9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주기가 이전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죠.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생태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고 있었죠. 특히 소프트웨어와 센서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시스템 통합과 대량 생산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특화된 기술 영역에서 혁신을 이끕니다. 이런 생태계가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죠. 이것은 미국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의 방위산업은 대형 계약자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은 더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위기대응센터였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어요. 실제 사례로 북한의 드론 침투에 대응한 사례를 들려주며 센터장이 직접 설명을 해주니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우리는 빠른 실패, 빠른 성공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새로운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다양한 해결책을 테스트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빠르게 현장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6개월 만에 대드론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방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였다면 아마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이런 빠른 대응력은 분명 한국 방위산업의 큰 강점이었습니다. 위협과 가까이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의 방문을 마치고 저는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비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도화된 생산 시스템, 빠른 기술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협력, 그리고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구나. 이것이 그들이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비결이겠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한국 육군 전방 부대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와 가까운 이 부대는 실제 전투 상황에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미국의 전문가로서 저는 실제 현장에서 한국군의 정신력과 훈련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부대에 도착했죠. 놀랍게도 병사들은 이미 완전 군장을 갖추고 아침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km 행군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이렇게 훈련하나요? 네, 이것은 일상적인 루틴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전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병사에게 물었어요. 군 생활이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죠. 저희는 실제로 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훈련에 더욱 진지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한국 군인들의 높은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군인들도 물론 애국심과 사명감이 강하지만 한국 군인들은 더욱 직접적인 위협 속에서 그런 정신을 발전시켜 왔다는 차이가 있었어요. 오전 중에는 부대의 대응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보와 함께 모든 병사들이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불과 몇 분 만에 전체 부대가 완전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런 대응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황금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전투의 승패를 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병사들은 수면 중에도 5분 이내에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받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무기를 사용한 전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보병들이 협력하여 가상의 적을 제압하는 종합 훈련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대원들 간의 완벽한 협력과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우리는 팀워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부대원들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군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집단주의적 문화 배경이 군사훈련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영웅주의보다는 팀으로서의 완벽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부대원들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 장교가 물었어요. 벨라미 씨, 미국군과 한국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군은 개인의 역량과 판단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병사가 상황에 맞게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죠. 반면 한국군은 팀워크와 집단적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둘 다 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녁 식사 후 장교들과의 비공식적인 대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군인들의 정신적 측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극기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 회복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희생 정신을 중요시합니다. 개인보다 부대와 국가를 우선시하는 정신이죠. 이것이 우리 군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 한국군의 정신적 강인함의 원천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나 의무감을 넘어 깊은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루 종일 전방 부대를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군의 진정한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첨단 무기나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신과 태도였어요. 극한의 훈련, 강한 책임감, 집단적 협력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방위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추어도 결국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정신력이 승패를 가른다. 한국군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구나. 방문 8째 날 저는 한국 국방부에서 미래 전략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현재의 기술과 시스템을 보았다면 오늘은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아볼 차례였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국방부 미래전략기획관인 강 장군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벨라미 씨, 오늘은 한국 국방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3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요. 대형 스크린에 국방개혁 2.0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강 장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의 첫 번째 중점 영역은 첨단 무인 체계의 전력화입니다. 드론, 자율주행 무기, 무인 수색 정찰 시스템 등 미래 전장은 인간이 직접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전력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있죠. 저는 슬라이드에 나타난 다수의 무인 전투 플랫폼 시제품들을 바라보며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는 개발 수준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강 장군은 2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2번째는 사이버 우주 안보 능력 강화입니다. 기존의 지상전, 해상전, 공중전 외에 이제는 사이버와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 우주 감시 정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이버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와 주변국의 위성 정찰 활동 사례들을 언급하며 한국이 단순한 대응을 넘어 공세적 사이버 능력까지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미국조차 몇몇 민감한 분야에서 한국의 사이버 기술력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전략적 유연성과 통합 전력 운용 능력입니다. 한국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의 위협이 발생하든 대응할 수 있는 다차원 전장 통합 능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휘체계, 감시체계, 무기체계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통합되어 움직이는 전장,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위기인식과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통합적 사고방식, 그것이 한국 국방의 진짜 힘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강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작은 나라의 큰 그림을 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한국의 전략을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우린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그리고 군사 전략의 일부를 본 결과만으로도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실전적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을 지키려는 정신력 앞에서 미국조차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죠. 처음 이 땅을 밟을 때 나는 분명 우리가 가르쳐줄 무언가가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진정한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고 현재 한국의 군사기술과 전략적 사고, 그 강인한 정신력을 있는 그대로 전 세계에 알리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중견국이 아니기에 이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 강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한국은 이제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과 견줄 수 있는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고 그들의 미래는 더욱 밝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고 수준에 있으며 미국의 군사기술이 오히려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는 한국을 모델 삼아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 한국의 대단한 모습을 저는 감히 상상해보고 있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마을에 있는 가게 안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원래 조건 없이 남을 돕는 성향이 있다던데 그 모습을 눈앞에서 실제로 봤던 미국인이 있었고 미국의 경찰들은 그런 한국인을 보며 고개까지 숙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먼 나라 미국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인 샘 프랭크라고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대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아주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농사일이라고 하면 평범한 농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농장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거든요. 농장 전체에 약을 치려면 비행기를 띄워야 할 정도이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농장을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농장에서 일하는 분들 모두 마초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햇빛에 그을린 구릿빛이었고 육체 노동으로 인해 단련된 신체는 단단했고 듬직했죠. 또 화통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그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익숙했고 이런 게 진정한 남자라는 생각을 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남자라는 개념이 있다면 진정한 여자라는 개념도 있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할 만한 생각은 아니지만 저는 여자라면 공주처럼 다소곳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어머니는 여자는 꽃이고 남자는 화병이니 꽃은 화병 밖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자는 예쁘게 꾸며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되며 자신처럼 길고 윤기 나는 금발머리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여자가 바지를 입는 건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제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나고 자랐던 환경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마초 같은 남자가 되기 위해 피부를 그을렸고 몸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까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으로 꼽혔어요. 남자 하면 바로 샘 프랭크였죠.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지는 여학생들도 없었고 번호를 물어본다거나 데이트를 신청하는 일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럴수록 제 남성미를 어필하기 위해 운동에 열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여학생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덜 떨어진 애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아주 유치한 생각이었죠. 이성에게 인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니 왜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냐며 떼쓰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왜 제가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인기가 사라진 건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K-팝 동아리라는 존재를 알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 여러 동아리를 둘러보는데 생소한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K-팝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유독 여학생들이 많길래 이 동아리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아리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보인 건 벽을 빼곡히 덮은 남자들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마초는 온데간데 없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들이 얼굴엔 화장을 하고 서 있었거든요. 저는 K-팝 동아리 회장이라는 여학생에게 한국 남자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었는데 저도 어렴풋이 들어본 이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을 뿐더러 이렇게 예쁘장한 계집애처럼 생긴 남자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에게 열광하는 여학생들이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죠. 저는 사실 이런 현상이 저희 대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가수들의 열풍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남성성을 다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고로 남자란 여자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할 것처럼 보였고 저의 주먹 한 방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듯 보였거든요. 제 마음은 점점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초, 중, 고 시절을 통틀어서 모든 여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제 앞길을 막는 존재가 한국 가수라는 걸 알게 되자 한국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진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혐오하던 한국 가수들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던 한 유학생 정민이라는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한국인 친구 얼굴을 보자마자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뭐야, 저 예쁘장하게 생긴 건 기집애도 아니고 꼴보기 싫게도 생겼네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제 주변에 있는 여학생들은 이미 그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에게 반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더 기막힌 건 저와 같은 남자들이면 다들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있던 다른 남자들도 여자애들과 비슷했습니다. 미국 특유의 마초 문화는 미국의 모든 남자들에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기에 미국에서는 남자들이 선크림 바르는 것도 놀림거리가 됩니다. 근데 한국인들은 남자들이 얼굴에 화장질을 하고 있으니 꼴 보기 싫었던 거죠.
백인들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크림조차 못 바르게 하는 문화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마초 문화가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한국 가수들처럼 예쁘장한 남자를 동경하는 문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에게 눈길이 가는 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은 배우 같았어요. 제가 봤던 한국 가수들은 전부 깡말라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몸이 다부지더라고요. 하지만 정민에게도 흠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생긴 남자는 까탈스럽고 자기밖에 모를 거라고 예상한 거죠. 자기 몸도 못 지킬 것 같은 남자가 어떻게 남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는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정민과 함께 조별 과제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정민이는 시종일관 매너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를 외치며 신사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영국인 학생보다 더 매너가 있더라고요. 저는 남자가 여자의 의자를 빼주는 걸 처음 봤습니다. 또 그렇게 할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상남자 마초들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민이는 여학생들에게 음료를 건네줄 때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뚜껑을 따서 여학생이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해주었죠. 마초스러운 남자는 여자의 기분을 세세하게 살피는 섬세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정민이의 이런 행동 덕에 그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 갔고 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점점 잊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부끄럽지만 여자 문제였습니다. 제가 입학 때부터 마음에 들어 했던 여학생이 정민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제가 수십 번 데이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길 한 번 안 주던 여학생이 한국인 정민을 보면서 얼굴을 붉히다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여학생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굴면서 왜 저 별 볼 일도 없는 계집애 같이 생긴 후진국인 한국 남자한테 관심을 주는 거야? 그 말을 들었던 그 여학생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너 미친 거 아니니? 또 정민이가 뭐 어때서 그래? 쓸데없이 힘자랑만 하는 너네들보다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정민이 같은 한국 남자가 훨씬 좋아.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우락부락한 너보다 얄팍한 한국인이 훨씬 나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서양인은 서양인들끼리 만나야 돼. 제가 아시안 중에서 좀 잘생긴 편이라고 치자. 그런데 다른 아시안들도 그럴 것 같아? 학교 앞에 초밥집 사장 봐봐. 그 사람 일본인 아냐? 봐봐, 웬만한 여자들보다도 작잖아. 한국은 아예 경제적으로나 남자들의 피지컬적으로나 다 우리 서양의 발끝도 안 되는 거 너도 알잖아. 사실 이런 식으로 다른 인종을 무시하는 행동은 미국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미국 사회에서 배척당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학교에서 제적당하거나 퇴학을 당할 수도 있을 정도의 심각한 일이죠. 그 일을 제가 했던 거예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까지 끌어들여서 말이죠. 물론 일본인이 키가 작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 여학생 앞에서만 했다면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 얘기를 들은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우리 대학은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학교의 단호한 입장이 또 한 번 공식적으로 선언됐습니다. 저는 심하면 퇴학까지 각오했어요. 최근에 인종차별로 인해 미국 내에서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민이 저를 변호하며 나섰기 때문이었어요. 정민은 여학생과 저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게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 여학생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여학생은 정민 너만 괜찮으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정민이는 학교 앞 일본인 초밥집 사장을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사람에게조차 문제 삼지 않겠다는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솔직히 여학생이라면 몰라도 그 일본인 사장을 설득할 수 있으리란 건 예상도 못했어요. 정민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정민이 되려 저를 도와준 것에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무릎 꿇고 빈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냐는 거였죠.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역시 정민이라면 해낼 줄 알았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정민이 미국 남자애들에 비해 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실제로 정민과 대화를 나눠보면 내면이 엄청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게 내면이 강한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게 되고 끌리는 거야. 게다가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면 더더욱 너는 조별과제도 했었다면서 그것도 몰랐던 거야? 대체 정민이는 어떻게 다른 학생들을 구워 삶은 건지 모든 학생들이 정민에 대한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글쎄 정민이가 이번에도 전체 수석을 했어. 그리고 차석도 한국인이래. 세상에 한국인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모든 한국인들이 이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지. 저는 정민이 심지어 공부조차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초는 나가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 앉아서 공부하는 건 영 마초답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부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장학금이 없어도 부모님 돈으로 충분히 등록금을 낼 수 있었으니 성적에 미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부모님이 대농장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그 일을 물려받을 거라서 관련 학과에 특채로 들어간 거라 애당초 제가 다니던 대학에 공부로 들어간 게 아니기도 했습니다. 정민은 공부에서조차 저보다 월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인들이 저를 포함한 미국인들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정민은 무려 한 학기 반을 조기 졸업할 예정이었습니다. 4학년까지 다녀야 하는데 2년 반 만에 졸업을 하게 된 거죠. 조기 졸업은 단순히 수업만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 성적을 넘겨야만 가능한데 그 일정 성적이라는 게 평균 점수보다 높아야 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했습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조기 졸업을 하면서 전액 장학금을 받냐와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였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냐에 대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하더라고요. 정민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한 다음 유학을 온 것이었습니다. 정민이 조기 졸업을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늦어진 학업을 빠르게 마치려는 것이었죠. 군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공부를 1년 6개월이나 빨리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 1년 6개월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야, 미국은 의무 복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정민은 제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정민은 한국의 의무 복무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군대에서의 경험은 저를 진정한 남자로 만들어 주었으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멋진 말로 모두의 심금을 울렸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민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자신을 무시했던 저를 위해 여학생과 초밥집 사장님을 설득해 줬을 때였고 공부도 잘하는데 정신력까지 단단한 모습을 보면서 정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굳어졌던 거죠. 저는 이후로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모든 한국 남자들이 예쁘장하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 연예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그런 외모를 갖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운동도 저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초 스타일의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정민이 보여준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악인 전이라는 영화였어요. 조직 보스인 남자와 형사가 범죄자를 쫓는 내용인데 그 조직 보스인 남자의 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특히 그가 보여주는 액션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류의 액션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영화의 액션하면 홍콩 영화밖에 몰랐는데 한국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배우의 이름은 마동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리우드 영화인 이터널스의 히어로로 등장한 적이 있더라고요. 워낙 인상 깊었던 배우라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활동 중인 배우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동석 배우가 출연한 그건 확실하다니까. 연쇄살인범. 본인이 직접 출연한다고 해서 빨리 그 영화가 개봉돼서 미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는 정민과 함께 한국 식당을 돌아다니며 일명 맛집 탐방이라는 걸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먹는 거에 진심이더라고요. 또 진심인 만큼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저는 집에서도 한식을 해먹을 정도로 한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분명히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정민은 살이 안 찌고 저만 살이 찌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운동에 매진해야 몸이 유지가 될 정도였죠. 그런데 정민은 별 운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살도 안 찌니 이건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민에게 진지하게 물었어요.
대체 왜 너만 살이 안 찌는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정민은 웃으면서 너 그거 몰랐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나 태권도 다니고 있었거든. 운동 매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머리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태권도라는 운동이 있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스포츠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 운동이 운동량이 많은가? 궁금해하자 정민은 저를 데리고 자기가 운동을 한다는 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태권도장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미트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발로 미트를 차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퍽퍽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멀찍이서 보는데도 와, 저거 맞으면 갈비뼈 서너 대는 그냥 나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정민은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도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정민에게 반한 여학생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은 하얀 도복에 검은색 띠를 두르고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검은 띠라니 제가 태권도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검은 띠가 가장 높은 레벨의 단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마스터라는 거죠. 정민은 가볍게 몸을 풀더니 도장 끝에서 가운데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공중에서 무려 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깃털처럼 가볍게 착지하더니 씩 웃으면서 저를 돌아봤죠. 무슨 올림픽 경기도 아니고 저는 공중에서 저렇게 도는 사람을 체조 선수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민은 이제 몸이 다 풀렸으니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몸풀기였다고? 저는 절대 못할 동작이었어요. 제가 몸이 좋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전부 근육이고 근육을 키우는 데만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술에는 젬병입니다. 또 마초마초 거렸지만 실제로 누군가와 주먹 다짐을 해본 적도 없어요. 정민이 보여주었던 겨루기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아마 링 위에 올라가자마자 거꾸로 처박혀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덩치만 크지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며 무시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개미 한 마리 못 죽여봤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는 엄청난 파워로 미트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생각했습니다. 와, 정민이한테 절대 까불면 안 되겠다. 저는 이날 정민을 통해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고 함께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정민은 검은 띠인데 저는 흰 띠인 점에서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태권도 정신에 따르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무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정신 수양도 태권도 수련의 한 종류라는 점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수련에 매진했어요. 운동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 보였는데 한 번 운동을 하고 나면 숨이 헐떡이고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태권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되었을 때 저희 동네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정민은 운동을 마치면 항상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를 삽니다. 그런데 멀리서 본 슈퍼마켓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따라 일찍 닫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민은 아니었어요. 정민은 평소에 웃는 얼굴을 거둔 채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죠. 정민아, 왜? 왜 그래? 아니, 뭔가 좀 이상해서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해 보이지 않아? 에이, 뭐 그냥 깜빡하고 불을 다 못 끈 거겠지? 아니야. 잘 봐봐.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정민은 뭔가에 홀린 듯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안에서 여성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보다 한참 앞서 있던 정민은 고민조차 하지 않고 가게 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했어요. 미국에서는 비명소리가 나도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와 관련 없는 일이니까 굳이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신고조차 안 하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냥 신고만 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가 총이라도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한 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그때 가게 안에서 정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쌤, 빨리 들어와서 도와줘. 얼른. 저는 정신을 번뜩 차리고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안에 들어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던 정민은 한 남자를 몸으로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보던 가게의 여직원이 몸을 웅크린 모습으로 벌벌 떨고 있었죠. 저는 그 남자가 여직원에게 몹쓸 짓을 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고 정민을 도와 그 남자의 사지를 압박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잡혀갔습니다. 저희에게 상황을 묻던 경찰관은 저희에게 정말 큰 일을 했다며 칭찬함과 동시에 저희의 무모함을 걱정하기도 했어요.
총기가 있었다면 여러분도 무사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위험에 닥친 여성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한국인 유학생 정민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죠.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경찰관은 한국인 정민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 드물게 정의로운 분이시네요. 한국인이시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미국을 대신해서 한국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몸 조심하세요. 저는 정민이를 원래도 존경했지만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남자가 여직원을 압박하고 있는 걸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정민의 자세는 태권도의 자기 방어 기술이었어요. 그걸 실제 상황에서 써먹었다는 건 정민이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태권도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무술인지를 알게 해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민은 태권도 4단이에요. 실제로 이 정도면 선수급이고 태권도장 사범으로 지도자를 해도 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체력 증진과 정신 수양을 위해 태권도에 보낸다고 하던데 어렸을 때부터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제압하는 게 가능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매사에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행동하는 것도 태권도 정신 덕분이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권투한답시고 까부는 애들은 자신들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복싱을 하는 애들이 길 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된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태권도 유단자들이 누군가를 해쳤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시비가 붙으면 사실 그냥 자리를 피해버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망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내가 쓴 태권도 기술에 그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건 원치 않거든. 태권도 유단자의 발차기를 맞게 되면 치명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정민의 말에 100번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태권도가 전 세계 무술 중에서 발차기가 가장 강력하다는 건 이미 실험 결과로도 나와 있으니까요. 이날 이후 정민은 완전한 스타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정민이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죠. 당시의 상황을 묻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저였다면 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뭐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을 떠냐라고 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정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당시의 일을 물으며 대단하다 엄지를 치켜 올리면 정민이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 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구라도 했을 일이에요. 저는 마침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은 도움을 주는 것에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푼다던데 실제로 한국인이었던 정민이는 겸손함을 넘어 사려 깊은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또 이런 말도 했었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피해를 입은 여성분의 상처를 헤집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행동이 주목받기보다는 이런 일을 겪은 피해자를 위로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 이 얘기를 들은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 땅에 몇이나 될까요? 정민은 반항하는 가해자가 차고 있던 날카로운 반지에 팔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6바늘을 꿰맬 정도로 상처가 작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민은 이 또한 비밀로 붙여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목받고 싶지 않다면서요. 저는 그런 정민이를 보며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몸도 단련되었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맑아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며 습관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겸손의 미덕을 배웠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뽐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약자를 배려하되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것을 생색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학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여학생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여학생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제 여자친구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를 보고 알았다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저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애써 마초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던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말도 잊지 않았죠. 지금의 저는 사랑도 잡고 건강도 잡고 삐뚤어진 관념조차도 바로잡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유학을 왔던 정민이와의 만남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지금의 모습처럼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아직도 잘못된 남자다움에 매몰되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얕잡아 보고 있었겠죠.
이런 제게 깨달음을 갖게 해준 정민이에게 너무 고맙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태권도에게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마추어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데 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는 방학에 맞추어서 정민이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하길래 제가 가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니까 정민이는 밝게 웃더니 여자친구와 함께 저희를 자신의 고국인 한국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정민이라는 단 한 사람의 영향력과 존재가 우리 미국에서 이 정도인데 정민이 같은 사람들이 지천에 널린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지 정말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남성들은 마초? 이런 그런 게 강하게 있는 모양이네요.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여하튼 우리 한국인 정민 씨와의 우정을 늘 응원할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유튜브